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계급, 세 가지 국가의 기능들이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정의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의롭다, 국가가 올바르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논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계급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사회든지. 그러니까 생산하는 계층, 그리고 통치하는 계급, 그리고 수호자 계급. 이게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통치 기능, 생산 기능, 방어 및 행정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논의했는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어떤 사물이 좋다는 것은 사물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좋다는 건, 좋은 마우스, 훌륭한 마우스라는 건 마우스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잘 수행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가도 좋은 국가, 훌륭한 국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칼리폴리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국가. 그럼 이 칼리폴리스, 훌륭한 국가, 좋은 국가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 기능이 잘 수행이 돼가지고 부국강병하는 국가겠죠. 잘 돌아가는 국가. 그럼 이 세 가지 기능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히 통치자 계급이 나란 일 전반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특히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정책적 결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나 선이 무엇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리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배계급을 말하는 건지 생산자 계급을 말하는 건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이건 전체 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적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 우리는 야 전체 이익이 되는 게 어디냐, 계급 갈등이 기본인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지. 근데 문제는 원래 소크라테스의 화법이 이게 빈틈을 파고들면서 발레를 들고 혹은 이제 논리적인 모순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많은 걸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뭔가 빈틈없는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거냐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리적인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국익이나 전체적 이익을 찾는 게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게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올바른 국가라면 통치자 계급이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게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빈틈이 있는 뭔가 부족하거나 허접한 논리여서 이렇게 말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철학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원리를 탐색해보자 할 때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 그 남녀 관계에서 가장 좋은 원리가 뭐야라고 하면 부부 관계에서 유교 철학에서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데 그게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고 자기 배우자를 다른 그 이성이랑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별할 수 있는 구별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원리는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융통적인 사항이 필요하냐면 저희가 평소에 제가 남편 있다고 가정해 보면 제가 남편이랑 다른 남성들을 구별해서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분별하고 살아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저희가 살 때 항상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옆에 분이 지나가시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손을 잡고 그 사람을 끌어당겨줘야 돼요. 그럼 일시적으로 그 사람 손을 잡고서 끌어당겨줬을 때 너는 지금 남편이랑 남성이랑 구별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다른 남성의 신체를 터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부유별이라는 그 진리나 그 원리 자체가 뭔가 허점이 있는 논리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건 맞죠. 맞는데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플라톤이 주장하고 싶은 바 다른 사람들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관이 얼마나 허접하고 혹은 빈틈이 있는지를 보여봐라 하고 1권에서 보였던 행동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게 되게 좋기는 한데 본인은 이게 이건 정의가 이렇잖아 혹은 이건 이런 거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허점을 공격해서 이건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상국가론을 세울 때 이야기하는 것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스스로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세워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붕괴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통치 계급이? 근데 이게 항상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현대에서는 개인이랑 국가윤리가 구별되는 게 너무 정확하다고 배우기 때문에 국가랑 개인이랑 구별돼 있다고 보고 저희가 항상 국익인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인 거예요. 근데 국가라는
뭔가 단위 혹은 저희가 공동체를 조직할 때 개인의 이익에 위비되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해서 그러는데 우리 토론할 때 어떤 게 있었었냐면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 토론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사실 결론이 났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는 건 없다. 네, 그리고 네.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도 다수결의 원칙 자체도 소수 의견에 대한 무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현대적 관점에서 저거 보는 거서 그런데 일단 지금 이상국가론이잖아. 네. 이상국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러니까 내버려 뒀을 때 가장 괜찮아 보이는 국가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이니까 한번 좀 더 들어봅시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어쨌든 간에 아까 이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자기 기업의 이익에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팀이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영업팀이 있을 거고. 그런 종류의 지혜는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의 좀 구조가 그럼 여기 이 타이밍에 트라시마스 코스가 딱 뛰어들으면서 그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알겠는데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이게 그 얘기는 디테일하게 플라톤 대화편의 5권 이후에서부터 아주 또 자세하게 논의가 됩니다. 계속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게. 아니요. 어떻게 해야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인식론, 뭐 이데아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렇게 허접하게 논리를 꾸며놓지는 않았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들어봅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용기입니다. 수호자 계급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터나 이런 데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플라톤의 용기 개념에서 특색은 뭐냐면 그냥 전쟁터에서 으쌰으쌰 막 이런 돌진하는 용맹스러움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플라톤은 좀 재밌게도 어떤 공포라던가 고통과 같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소신을 이렇게 좀 끝까지 견지하고 실천하는 자세 이런 걸 용기라고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이제 절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 보통 해석은 생산 계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꼭 생산자 계급의 덕목이라고 보진 않아요. 아, 지혜, 용기, 절제가 각각 뭐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보통 매치는 우리가 보통 되죠.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뭐 생산 계급만 절제해라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네네. 예, 어쨌든 간에 그 통치자 계급이 만들어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서, 올바른 지혜에 근거한 이성적인 질서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주제넘게 나서지 않고 통치자들이 만든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쫓아가는 게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 꼴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지혜,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정의란 뭐냐면 국가의 세부적인 기능들이 조화롭게 잘 수행되는 상태라고 규정을 해요. 드디어 이제 플라톤의 정의론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각 계급별로 혹은 각 기능별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지혜, 용기, 절제의 어떤 덕목을 갖춘 상태에서 잘 수행했을 때 그 전체적인 조화로움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부분들이 잘 기능을 수행해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그게 바로 정의로움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생산자 계급은 어떤 절제를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수호자 계급은 용기를 갖고서 그렇죠. 무엇인가 국가를 지키려고 하고 통치자는 지혜롭게 그렇죠. 결정을 국가의 하고. 이익을 결정하고 그게 좋은 이상국가 아니냐. 그렇죠. 그냥 초딩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저는. 누구나 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맨날 나 붙잡고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외할아버지도 예, 예. 하셨어요? 네. 저희 외할머니도 이런 정도 얘기는 하시지 않았나. 반대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뭐냐면 각 사회 계급이나 각 개인들이 자기한테 맡은 일을 안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를 맡겨놨더니 통치에 자격이 없는 엉뚱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통치를 하고 있더라. 비선실세가 있다. 비선실세가 있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 조화로움이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막 통치하는데 잘 모르고. 그렇죠. 문제가 된다. 네. 그러면 이른바 개판이 되는 겁니다. 군인인데 용기가 별로 없어. 조화로운 개판. 그래요? 뭔가 굉장히 안 좋지만 조화롭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정의를 플라톤이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각 국민 개개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갖다가 지혜, 용기, 절제의 이런 덕들을 갖추고
잘 수행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조화롭게 잘 돌아가는 이런 상태를 정의로운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생산수단이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소규모의 도시국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우리가 막 부려도 되는 노예도 있고, 요 정도면은 괜찮은 국가 아닌가. 노예가 있으면 100% 되죠,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괜찮지. 노예 이방인 여자들은 이제 억압할 수 있고, 그렇지. 그 상황에서 이제 성인 백인 남성들 중심의 국가면 뭐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거 그 윤리 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고등학생들도 압니다. 윤리와 네. 사상 공부하면은. 그래서 이런 이상 국가의 모습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이 이상 국가론. 그래서 일단 이건 현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대 이제 복잡해지고 거대화된 현대의 국가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인가도 싶어요. 우리가 철인지지했다가 또 엄청나게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예. 그래서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 이건 엘리트가 통치하는 전체주의 사회 아니냐. 개인의 어떤 삶의 자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되고 다양성 같은 것도 없어지고 오직 통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통치자들이 강요하는 질서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냐라고 비판을 많이 하죠. 거기다 그 통치 내용의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금지되잖아요. 생산자들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절제라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그 해석을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이제 칼 포퍼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칼 포퍼? 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해서 플라톤을 갖다가 그 열린 사회의 적의 우두머리로. 그렇죠. 네. 쓰레기 중에 쓰레기로 이렇게 살짝 언급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칼 포퍼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변명은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예. 학자들의 이제 해석입니다. 일단 이 사회가 전체주의적이고 완전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플라톤의 이 이상국가론은 이걸 만들자라는 기획은 아니었다라고 변명해 줄 수 있어요. 너무 플라톤을 감싸. 그 옛날 상황에 맞게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논리 단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야 우리 정의로움이 그 자체로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럼 정의란 뭐냐? 그럼 정의란 무엇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려보자 하고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도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뒷부분에 가면 플라톤이 바로 이따가 얘기할 내용인데 지금까지가 이제 4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플라톤 국가 4권에 나오는데 5권 첫 부분에 가면 이런 나라는 안 된다. 현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합니다. 플라톤도.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국가야. 이런 얘기를 이미 합니다. 3가지 이유를 드는데 뭐 첫째는 이제 이 플라톤 이상 국가 안에서는 원래 남녀 차별이 없긴 하거든요. 이제 차별이 없다기보다는 여자들도 이런 공직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현실과 안 맞는다. 그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이 그 통치자들의 뭐 사유재산이나 이런 걸 다 뺏는다.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이런 이상 국가를 운영하려면 사실상 이제 철인 통치자가 필요한데 이거는 때려 죽어도 세상이 몇 번 바뀌어도 안 된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예. 김영삼 대통령. 철인 통치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이건 실현 불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이상 국가를 얘기했냐 이렇게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이 이상 국가론을 뭐냐면 그냥 통치 기능, 수호 기능, 생산 기능 해가지고 일반적인 국가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좀 세분화시킨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럼 그 국가 하나가 그런 기능, 하위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더 다른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오면. 근데 이때 당시 플라톤의 생각은 3가지 기능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로운 국가라면 이 3가지 기능들이 잘 조화롭게 수행되는 게 그게 좋은 국가, 올바른 국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 아이디어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서의 정의는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고. 예, 여기서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죠. 내부적인 기능만. 그렇죠. 예. 그 동양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먼저 몸을 다스리고 그다음 가정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치국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수신은 말하자면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큰 글씨로 쓴 국가부터 치국부터 보자라고 한 거라는 거죠. 플라톤이 생각한 거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그냥 개인한테도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계단 플라톤 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5번째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사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개인적 차원의 정의가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국가 차원의 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이제 국가의 하위 기능들을 막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생산 기능, 수호 기능, 뭐 통치 기능. 개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개인 영혼의 하위 기능들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 가지로 딱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이성, 생각하는 기능. 두 번째는 욕망. 세 번째는 뭐 기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날 사람들은 좀 어색하긴 할 수 있는데 기계의 기능은 뭐냐면 좀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기능이에요. 불리한 상황이거나 내가 공격받으면 이렇게 저항하고. 맹자님이 호연지기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비슷한? 비슷하게. 네, 좀 정서적인 건데 야심을 갖게 하고 경쟁심을 갖게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전쟁이 맨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도덕 체계 아니었어. 어떤 조음에 대한 그 어떤 추구가 있었던 도덕 체계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성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욕구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서도 정의로움이라는 뭐냐면 인간 내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플라톤 여기서 세 개로 규정했지만 더 많은 기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완성적인 상태. 이게 정의로운 상태가 아니겠느냐. 즉 정의로운 개인이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혜나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절히 갖추고 이 내부 기능들이 조화롭게 잘 수행되는 상태. 몸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지능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뭐 자유롭고 정의롭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의지도 있고 또 자기 욕망을 적절히 다스릴 수도 있는. 네. 우리가 평소 생각하기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그렇지.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편리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되게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만 추구하는 거, 저것만 추구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비판이 쉬웠는데 이렇게 조화롭게 적절하게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사실 비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들었을 때 그렇지 조화로운 게 중요하고 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밸런스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정의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로움이라는 거는 그 개체나 사물 그 내적인 어떤 질서의 완성도 같은 겁니다.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어떤 자동차는 막 시속 100km 가는데 이거 연비도 안 나오고 막 그 엑셀 밟아도 안 나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마이바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이바흐. 네. 다 한 대씩 네. 있죠, 집에. 네, 마이바흐. 한 명씩 다 있죠. 람보르기니. 예. 네, 디자인 외적으로나 어떤 기능적으로나 연비가 안 좋나요? 어쨌든 간에 그런 차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의 내적 기능이 잘 완성도 있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국가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티코와 람보르기니 했을 때 누가 봐도 둘 다 차지만 그렇죠. 누가 봐도 람보르기니가 어떤 그 질서의 내적 완전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연비로는 티코가 그래요? 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글라우콘이 제기했던 질문, 정의로움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개념에 따르면 뭐 이 개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플라톤의 이야기를 인정을 한다면 정의로움이라는 게 어떤 그 내적 구조의 완성도를 이야기한다면 조화로움 완성도를 이야기한다면 그거 당연히 좋은 거죠. 야 누가 마이바흐 타고 싶지 뭐 다른 비하할 차가 없나요? 뭐 그런 자동차 타고 싶겠습니까? 포니 비하하신 겁니까? 강대를 네. 좋아하는데. 예. 그러니까 국가나 개인의 내부 구조가 가장 최적화돼서 잘 쌩쌩 돌아가는 그 조화로움의 상태, 그 완성도 높은 상태가 바로 정의로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최적화된 상태가 되게 사실 정의하기 어렵긴 한데 저는 경제 모델에선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모델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괜찮은가를 평가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지속 가능한가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속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한 조화로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자본이 한쪽으로 계속 뭐 이렇게 모이는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뭐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나도 과연 그 모델이 유지될 것인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의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플라톤은 국가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고 조화롭고 이렇게 적절히 잘 돌아가는 상태를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좋은 단어를 다 합쳐 놓으면 그렇죠. 플라톤의 정의가 된다. 최 사장이 굉장히 핵심을 찔렀어요. 그래서 반박 불가능한. 예, 좋은 거를 다 뭉쳐 놓았는데 그게 또 좋은 것끼리도 조화로워야 돼. 그렇지. 하위 기능들끼리. 뭐 하나 튀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어떻게 반박이 안 되죠? 이거는. 오히려 저는 그 동양에서 그 우왕이었나? 누가 왕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다고 했었던. 네, 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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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순 시대가 조금 더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가 딱 봐도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잖아요. 쉽게 그렇지요. 만들어지는 않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상태를 쉽게 만들어지기 않기 때문에 교육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국가론에서.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지려면 애들을 엄청 갈궈야 돼. 딱 봐도. 계속 그렇지. 교육하고 뭔가 개발하고 절차 탁마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편의 상당 부분이 교육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그 플라톤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다 다뤄봤는데 핵심 결론이 이겁니다. 어떤 그 내적인 그 하위 기능들 간의 조화로움, 그 자체의 완성도 이런 걸 정의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고요. 이후 플라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국가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면 이제 5권 도입부부터 플라톤은 바로 이런 국가는 있을 수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쌍그리 부정하는 듯한 언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성립이 되려면 통치자가 철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철인 통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플라톤 국가편의 5, 6, 7권이고 이거는 김도희님이 준비하신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꺼져. 철인 정치 뭐 그런 건가? 철학자가 그렇죠. 통치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철인이 누구냐? 음. 그러면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진리는 그럼 어떻게 찾아지는 거냐? 이런 얘기가 길게 이어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플라톤의 인식론 해갖고 뭐 이데아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게 여기에 다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학과에서 보통 다루면 5, 6, 7권을 좀 많이 다룹니다. 그랬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유명한 비유들 기억나는 분들도 있어요. 태양의 비유, 뭐 선분의 비유, 동글의 비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게 이제 5, 6, 7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국가 8, 9권은 그럼 실제 현실 속에서 정치,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두정치, 민주정치, 뭐 참주정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판이 되어가는가. 또 개인이 탐욕을 통해서 어떻게 망가져가는가. 이게 8, 9권에 나오고 9권에서 10권까지의 내용은 최 사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외계인? 여기서 영혼 불멸과 사후세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의로운 영혼이, 정의로운 개인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행복에 도달하게 됐는가. 뭐 이런 얘기를 다루면서 거기서 이제 또 영혼 불멸, 뭐 사후세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이제 최 사장이 네네. 9권, 10권은 따로. 야, 5권에서부터 10권까지는 차차 다루겠네, 우리가. 예, 다룰 수도 있고 그냥 쌩깔 수도 있고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길어졌어요. 지금까지 플라톤 정의론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정의로운 국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려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통치 계급, 수호자 계급, 생산 계급 혹은 이 세 가지 하위 기능들이 조화로운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논리를 쭉 따라가다가 보면 이 정의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조화? 개인의 도덕적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가 어떤 지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인품에서 뭔가 완성도가 갖춰져야 돼. 그게 통치 계급이든 생산자 계급이든 뭐 각자 기능이 조금 더 이게 탁월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특별히 발달한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의 도덕적 완성도가 있어야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정의론, 이제 보통 우리가 정의하면 사회정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라톤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어떤 사회 시스템을 잘 설계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됨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도덕성 개발, 인격 완성 이런 캐캐 묵은 교훈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교장 선생님이 하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세련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플라톤 국가편을 보면은 구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한다 이런 얘기 거의 없어요. 법을 어떻게 만들고 뭐 입법부 행정부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오직 다 교육 얘기입니다. 교육. 지성, 인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어떤 정의론을 저희가 지금까지 쭉 다뤄봤는데 이런 플라톤 정의 개념은 사실은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고리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구성하려면 야, 개인들이 도덕적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독실님도 계속 그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왜 이런 현대인들이 괴리감을 느끼냐면 근대 이후에 어떤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 철학들, 특히 서구의 철학들은 개인의 도덕성에 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오직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가상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파이를 나눠 먹는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큰 파이가 하나 있는데 저희 지금 4명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이 파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 방법은 4명이 파이를 나누기 전에 인격 수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부를 해. 그리고 다시 모여서 공정함이란 이런 거니까 이 기준에 맞게 자릅시다 하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네. 첫 번째 방법이고 사실 이게 플라톤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규칙만 잘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규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파이를 맨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파이를 자르도록 하자 하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그렇죠. 내가 맨 마지막에 먹어야 돼.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괜히 한 조각을 크게 해놓으면 딴 놈이 먼저 그걸 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조그만 걸 먹고 그러니까 최대한 4등분해서 딱 잡는 게 나한테 가장 이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철학, 현대 철학 특히 이게 이 입장을 주장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 철학인 거죠. 네, 서구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이 절차만 잘 설계해서 잘 수행만 되게 만들어 놓는다면 자연스럽게 공정한 분배 같은 게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 따르면 규칙 자체도 뭐 공정한 도덕성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그리고 개인들이 도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개인들은 탐욕스러워도 괜찮아. 다만 이 탐욕스러운 개인들이 모였을 때 절차만 공정한 절차만 잘 마련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 숭배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시장에서 공정한 절차만 잘 만들어 놓으면 도덕교육 같은 거 필요 없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어떤 개인한테 그 윤리의식을 가르치려고 든다거나 어떤 가치관을 주입시키려 드는 건 그거 자체가 폭력이다. 이렇게 그렇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주류의 입장이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같은 거는 요즘은 거의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국가에서 그걸 뭐 학교 차원에서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러면 애들이 일단 싫어하겠죠. 예, 그런 상황인데 플라톤은 이거랑 완벽하게 반대에 있는 입장이에요. 완벽하게. 즉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이를 나누는 게임을 하는데 파이가 공정하게 나눠지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나누려고 참여한 사람들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완성도를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가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지 그냥 공정한 절차만 설계해가지고는 도덕성 확보가 안 된다. 정의로운 국가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톤의 어떤 정의론을 갖다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갖다가 현대적인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철학이랑 한번 대비시켜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쭉 생각을 해보면 현대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를 굉장히 주관적 선택의 영역으로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도덕 교육하려고 하면 벌써 반감 들죠. 그렇지. 짜증나고 막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냐. 전체주의적인 느낌도 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토론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나가야 되는데. 예, 간단한 토론입니다. 예. 나가야 되지만. 예. 제가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속 보면서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사회 시스템이 문제냐 아니면 이게 개인적 인성, 도덕성의 문제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문제, 누구의 도덕성? 최순실 아니면 최순실 개인일 수도 있고 우병우? 그 모든 사태에 가담했던 우리 사회 엘리트 계급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고 싶긴 한데 뭐 두 가지 문제가 당연히 짬뽕돼 있다는 건 아는 거니까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와 사회
어떤 규칙이나 질서라는 문제가 같이 섞여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극단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이냐 사회 질서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이 문제를 발생시킨 더 근본적인 원인이고 어떤 거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질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최순실 사태도 사실 사회 정의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사회 정의를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플라톤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좀 자유주의적으로 도덕성보다는 어떤 공정한 절차만 잘 만들면 그게 더 좋다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당연히 개인의 도덕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차, 규칙, 그게 바로 걸 만들어놔요. 예, 신자유주의, 그렇습니다. 예, 자본주의 논리. 너무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이 지금의 사태나 아니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그냥 개인의 도덕성의 증진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 우리가 다음 정권을 성립할 때 그렇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 뽑으면 되나? 라는 거지. 현대사회는 그렇게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어쨌든 계급 갈등이라는 것이 있고 노동자의 이익, 그다음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뭐 자본가의 이익, 이게 다 같이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야.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의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사람을 뽑을 겁니까? 또 어떤 기업이나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완벽한 사람을 또 뽑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대통령 뽑았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영예는 그러지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믿어서 또 뽑았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정권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냐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유주의 아니면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또 뽑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도덕적이지 않지만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지금의 상태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최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은 플라톤이 주장하듯이 어떤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도덕적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는 적용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는 지금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을걸? 자기 도덕적으로 자기는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완벽한 도덕이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측정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걸 어버이연합이나 아니면은 많은 자본가의 이익, 국가의 성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애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도덕으로 우리가 어떤 도덕이 더 우월하냐, 누가 더 도덕적이냐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폭력이 되죠. 그렇지. 개인적 도덕성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될 소지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에 의해서 비판되지 않습니까? 진보가 도덕성과 정의를 독점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또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내가 더 정의롭다, 내가 더 도덕적이야, 누가 더 괜찮은 합리적인가를 갖고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자유주의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생각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꼭 최순실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플라톤 주장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이게 진리다. 저는 최 사장님이 저런 말을 해서 되게 놀랐던 게 시스템을 정교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오히려. 시스템에 빈틈을 타고 들어왔어. 근데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또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된다. 저 완벽하게 저도 개인의 도덕성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도덕성을 키워야지.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도덕성에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이코패스 편 같은 거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상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좀 이렇게 대놓고 말해서 미안하지만 누가 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그냥 국정농단 수준을 넘어간 이런 사람이 배후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당연히 이 정도는 아닐 거다.
당연히 결혼도 안 했고 뭐도 안 했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었을지라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미 돈이 많아. 그 사리사욕을 뭐 얼마나 챙기겠어. 이미 돈 많으니까 명예로운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라고요. 다 어디서 시작된 거냐.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 다 나 정도의 도덕성은 갖췄을 거다를 갖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돈이 수백억 이상 있다면 한번 이 정도 시대가 됐으면 한번 잘 만들어서 나는 위인 같은 사람이 될 거야를 추구하지 않을까라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라면 이 정도 인성은 갖췄을 것이다. 뭐 또 이번에 뭐 그 인터뷰하고 뭐 증언하는 것들 들어보면 당연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는 못하겠지. 설마 지가 인간이라면. 했는데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모른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야 저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허용되는 사회가 이상한 거고 이상하다기보다는 허점이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나 같은 마음이 아닌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적 도덕성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산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엉뚱한 놈이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거기다 국익을 위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약간만 더 보충을 해보자면 그럼 우리 토론했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세율을 높이는 것이 정의롭냐? 세율을 낮추는 것이 정의롭냐? 둘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더 정의롭다고 얘기할 거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게 더 정의롭다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뭐 국익을 위한 어떤 철인 집단을 만들어낸다. 그런 판단을 낼 수 있는 철인 집단을 만들어낸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고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걸 알았으면 또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알았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플라톤 같으면은 세상이 정말 평화로울 거야. 안전할 거야. 난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플라톤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시스템적 보완을 위한 개헌 찬성론자로 제가 필요하지. 김도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항상 그렇죠. 개인이 도덕성이 전제되어서 시스템이 실현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중요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의 도덕성에 저희가 기대를 걸어서 그게 계속 실패해왔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시스템적인 거를 완벽하게 완비해야 된다라고 논의 전개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기대했던 거는 그냥 그 개인들의 신념이나 믿음이었었던 거고 그 당사자인 개인이 저희가 지금 플라톤이 논의했었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통치자로서의 개인의 도덕성이 있었는지가 그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또 그게 없었던 거를 상황을 전제로 들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반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도 개인이 만들 수밖에 없는데 도덕적인 게 전혀 결여돼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게 그 완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사회가 지향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 들어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할 때에도 그 네네. 시스템을 마련한 사람들 도덕성이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게 잘못됐다 바로잡고서 전 국민적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랬을 때 그 한국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있고 나아가야 되는 그 국가에 대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도하는 거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기계적으로 그 결함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파이 자르는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을 만드는 적어도 그 입법하는 사람들 정도는 공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그걸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개개인 국민들도 그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민들의 도덕성이 있어야 사회의 시스템이 개선되니까. 네, 근데 이전 선거에서 개개인의 신념이나 믿음에 따라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했을 때 그 정치인이 이제 잘못된 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거봐 우리가 개인의 도덕성을 지지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잖아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 사람 실제로 그런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그 덕목 자체가 결여된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는 오판을 한 거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개인의 도덕성을 무시하거나 이게 하찮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러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런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게 전체적으로 조율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순서적으로는 개인이 먼저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은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가 병행돼야 되지만 개인의 도덕성이 우선 됩니다. 네, 저도 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자유주의자입니다. 원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최순실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특히 우리가 지배층이라고 하는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무슨 수석들이라는 사람들. 네. 난 수석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처음 알았어.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수석들 보면 또 다 교수 출신들이야. 지적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뭐 고위 공직자들 중에 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 또 실제 대학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학계를 까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와. 예. 이야. 아니 꼭 학계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금 뭐 네. 사시 패스한 사람, 행시 패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변을 딱 보니까 또 제 주변에도 다 최순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다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배신하고 사기치고 도의를 어기려고 하는 놈들처럼 보여요. 갑자기. 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는데 김도희님 말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라는 게 물론 국가가 이걸 나서서 강제하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말씀이지만 도덕적 변화가 필요하고 도덕성 회복이 절실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저희가 나가야 돼. 네,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플라톤 형님이 했던 얘기를 한 문장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보셔서 알겠지만 개현 반대론자입니다. 예. 이 사람은 어떤 시스템적인 조치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인 건데요. 플라톤 9권에 있는 멘트예요. 그 대화 상대자가 소크라테스한테 야, 이 세상에 이상국가 같은 정의로운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이상적인 국가, 이상국가는 지상에 있지 않고 저 하늘 위에 아마 실현될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본으로서 위치해 있을 것이네. 그래서 쳐다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즉 조화로운 전체로 꾸밀 수 있게끔 말일세. 그것이 정말 있는지 또는 있을 것인지는 사실 상관없는 일이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오직 그것에 속한 것만 행하고 다른 것은 행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올해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모두들 꿈꾸는 이상국가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꿈꾸는 이상국가가 뭔지를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면서 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고 좀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진짜 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네. 다음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prendimos a quererte desde la histórica altura donde el sol de tu bravura le puso cerco a la muerte. Aquí se quedará clara la entrañable transparencia